안녕하십니까. 톡톡신의 진행을 맡은 지승학입니다. 이번 톡톡신에도 역시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내용은 비상선언 이 서사와 현실의 어떤 재현의 충돌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이야기는 배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임시완 배우의 캐릭터, 그 다음에 이병헌, 그 다음에 김남길 배우의 캐릭터,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송강호 배우가 또 등장을 하죠. 저는 이 배우들의 역할이 정재희 평론가님께서도 좀 지적해 주신 바대로 들떠 있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 송강호 배우가 자주 그 자기 희생을 펼치는 식의 캐릭터를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와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송강호 배우의 캐릭터가 왜 자꾸 자기의 희생을 서슴없이 발휘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걸까요? 특히 이 영화에서는 그게 장점이 된 건지 단점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평론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정석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강호 배우가 자기 희생을 하는 역할을 많이 맡았다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자기 희생을 비상선언에서 자기 희생하는 부분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가 1시간 40분에서 끝냈으면 되는데 그 뒤에 어떻게든 이야기를 덧붙이다 보니까 이미 일본에서 착륙하든지 아니면 일본을 안 거치고 바로 한국에서 착륙했으면 끝나는 영화를 굳이 한번 꺾었다가 거기서 해결을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업 영화인데 다 같이 죽는 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붙인 게 그 바깥에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송강호의 자기 희생이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 부분이 억지처럼 보이고 무리수처럼 보이는 게 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극적으로 서사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네요. 정재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송강호라는 배우는 동시대의 평범한 가장의 페르소나 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그것도 뭐 엄청난 군인 같은 희생이라기보다는 아버지, 남편이기 때문에 하는 마지막 선택으로서의 뭐 IMF에서 실직한 아버지 같은 느낌의 그런 희생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 송강호 역을 젊은 아주 패기 넘치는 남자 배우가 오히려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다른 모든 주변부의 사람들이 낮고 느린 톤으로 대화하거든요. 그러면서 멀멀하게 이 상황을 반응해요. 거기에서 이제 관객이 답답함을 느끼는 걸 극대화하려면 이거에 반대되는 에너지가 탁 부딪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문제를 막 천방지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송강호의 에너지 레벨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뒤에서 허우적거리는 정도밖에 액션이 안 되는 느낌이어서 희생이라기보단 이게 막 군인이나 경찰의 막 이런 느낌의 희생은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 좀 흥미롭게 본 게 괴물에서의 송강호도 그런 어떤 그 의료 시스템에 갇혀가지고 시험당하는 그러네요. 그 생각은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었고 잡혀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의 오히려 모습이 송강호다웠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진짜 장엄한 어떤 숭고한 희생정신이 발휘되는데, 저는 그게 왜 자꾸 송강호의 캐릭터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수렴이 돼가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아까 우리가 또 전 회차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또 아마겟돈에서 브루스 윌리스? 거기서 근데 그 딸의 남자친구를 집어넣고 자기가 나가서 베네플레이였던 거. 베네플레이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 라고 했는데, 사실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임팩트 있는 장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결국 배우의 이미지를 소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재탕하고 그러니까요. 삼탕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화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캐릭터가 있다면 임시완 배우의 유진석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런 또라이 오래간만이고 낯선데 근데 되게 신선하다라는 느낌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말 그대로 1시간 40분에 끝냈으면 그게 굉장히 강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뒤로 너무 넘어가는 바람에 그 엄청 광기가 있잖아요. 임시완이라는 배우가. 그 똘끼 있는 눈빛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자기가 막 적당히 영어 섞어 쓰면서 아, 네. 나는 강남에 완전 엘리트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벌어지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에서 있을 법한 있죠. 이런 느낌이 네. 있어서 그 그런 면이 눈빛하고 있죠. 웃는 거 이게 되게 맞아요. 그 임팩트 아름다운 있었어요. 미소년의 이미지가 네. 아예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맞아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배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송강호 연기는 항상 이 논란거리네요. 저희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좋게 보는지 모르겠으나. 연기는 당연히 이제 뭐라고 말을 할 거 없을 정도로 잘 하는 배우 맞는데 캐릭터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굳이 송강호가 할 필요가 없고 네. 굳이 전도연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많아요. 밀양에서의 두 사람의 케미가 아, 그렇죠. 전혀 뭐 완전히 그러고 보면 망가졌죠. 송강호 배우는 엄청난 망하는 영화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약왕인가? 그 영화도 그 제일 망한 게 푸른 푸른 소금. 소금 맞죠? 푸른 맞죠? 소금도 망했지만 그 전에 망조가 쉬리였습니다. 쉬리에도 송강호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엄청 주연급도 아니었고 아, 네네네. 너무 그렇죠. 힘주고 나와가지고 되게 유머시였던 거죠. 근데 저희가 진부하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송강호 배우가 물론 대한민국이 낳은 문화재 같은 배우이긴 합니다만 이게 자꾸 이 감독들의 역량이 못 따라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그러네요. 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가 대본을 보는 눈이 있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망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투자가 안 돼야 되는 영화일 수 있는 게 작은 규모로 갈 수 있었던 영화인데 네. 송강호라는 배우가 캐스팅 됨으로써 작전주가 돼버리는 약간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영화 많죠. 네네. 송강호 배우도 이거는 뭐 그냥 일화 중에 하나인데 집이 이제 관객들이랑 대화하는 장에서 이 영화 진짜 재밌어요라고 되물으신 적이 송강호 배우가 재밌냐고 네.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은 정말 항상 뭐 홈런을 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송강호 배우는 대단한 배우이긴 합니다만 영화의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건 참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흥미로운 게 여기에는 이제 국내에 있었던 사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이제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 영화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대한민국 사람을 가르쳐 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냐 되돌아보는 건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사회가 겪은 트라우마들을 이 영화가 여러 가지로 건드리고 있다. 근데 이걸 제대로 건드렸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 보자면 사실 많이 건들고 있죠. 그 전도연이 마지막 장면에 이 조그만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집을 걸었던 걸로. 100%죠. 그거는 100%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네. 알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 비행기가 무사 착륙했느냐 연착륙했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장면이 다 죽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뿌옇게 보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죽었던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이거 뭐냐.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비행기 운전하는 기장 옷을 입고 있는 분 죽은 것 같은데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살렸겠죠. 저희 썸네일 하면 되고. 맞아요. 이게 네.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식스센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 어쨌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착륙도 연착륙되지 않았던 장면으로 나왔거든요. 그 비행기 활로 아닌 데서 비행기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를
건드리기는 건드리는데 수습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인 거죠. 트라우마를 건드리기는 건드리는데 이게 승화되지는 않는 느낌? 그래서 불편하고 불쾌하고 뭐야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끝나는 것 같은 느낌 좀 있지 않나. 그렇죠. 저도 뭐 여기서 보면 윤리적 태도를 좀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저는 그 집단 희생의 어떤 포인트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착륙하지 못하게 하는 비행기 안에서 착륙하지 않기로 모든 사람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저는 그때 그 엄청난 억지같이 느껴졌죠. 그 저기 뭐죠?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사람들의 본성을 실험한다면서 배 2대 띄워놓고 서로 폭파시키지 않으면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폭파시키는 버튼을 버리잖아요. 네, 그 범죄자가 범죄자,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그때 다크나이트의 5점이라고 봤거든요. 저도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판단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게 뭘 겨냥한 건가? 도대체 저게 한국인의 뭐 우수성이야? 뭐 아니면은 그게 인간의 본성은 그래야만 뭐 이런 얘기인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관객들이 어느 한 부분에 동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관객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도록 서사를 끌고 가지도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야? 저 상황을 모든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다 손 놓고 있는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장면이죠. 대표적인. 저는 어떤 윤리적 태도를 좀 겨냥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 정신 같은 거를 강조하는 요 심파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을 한재림 감독이 건드리고 싶었던 건가? 제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봤는데. 발언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또 만드는 입장에서 결국 어떤 지점에서 감정을 터뜨려야 하고 자기가 의도했을 때 그 어떤 현실에서의 사건을 떠올리는 그 죽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보내는 메시지 장면을 넣기 위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착륙을 안 시켜주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가려면 그냥 떨어져서 죽어버리면 또 이야기가 배드 엔딩이라서 안 되는데 그 장면을 살리면서도 그 장면을 위해서 그렇죠. 살리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주의적으로 그렇게 다 같이 죽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감독이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넣었을 수도 있죠.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것까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조금 이제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극적 포인트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만큼 세팅을 해놨고 이 세팅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넣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밖에 없네 해서 넣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감독이 정말 B급 감독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은 관객들이 다 전체주의적인 이 서사에 합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순진했다 보는 거죠. 네, 정말 그렇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전편에서 다뤘던 헌트라는 영화의 원래 시나리오를 쥐고 있던 분이 한재림 감독이었잖아요. 근데 헌트의 재현을 꽤 어려워해서 이정재에게 판권이 넘어간 걸로 지금 회자되고 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헌트도 국가적 사실을 다루는 맥락에서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고, 한재림 감독이 지금 비상선언에서도 소소하게 아니면 굵직굵직하게라도 우리 현실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과감하게 막 집단적인 희생의 윤리적 태도를 겨냥해가지고 무리수를 뒀으면서도 네. 왜 헌트의 재현은 왜 어려워했을까요? 이거 비겁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 수가 없지만 이 한재림 감독님을 제가 싫어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진짜 나쁘게 어떤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나쁘게 생각해보면 헌트 같은 경우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옛날 일이고. 근데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더라도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의 트라우마고 이것도 굉장히 옛날 일이고 그래도 이 비상선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얼마 되지 않은
몇 가지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의성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고르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그게 또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 감독으로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냥 두 감독을 그냥 보고 생각을 하면 아예 애초에 헌트는 영화에서 나는 배우를 보여주는 그런 액션이 들어가 있는 장르 영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만든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화 전반부에 그래서 신세계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거군요. 근데 영화 네. 헌트는 그 장르적으로 막 서사를 먼저 풀어가는 영화가 아니에요. 일단 액션으로 배우들을 굉장히 이미지를 막 때려 부어서 보여줘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가 있었죠. 신선한 느낌도 있고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의도한 바를 이미 성취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배우가 돋보이는 영화, 그 어떤 이데올로기, 서사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의 이미지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우의 이미지를 통해서 서사를 이렇게 견인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헌트 같은 느낌이라면 비상선언은 그런 감독의 의도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이 있어요. 약간 퀘스천이 있고 그 배우들이 정말 소모되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휘둘렸지 않았을까요? 제작 쉽지 않았겠죠. 네, 왜냐면 그렇죠. 이 배우들을 한 명을 가지고도 다 이런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배우들인데 작전주인데. 그런 배우들을 가지고 나눠서 이거를 주면서 동시에 나눠서 임팩트도 주면서 이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명의 배우에게 치이느냐 뭐 5명의 배우에게 치이느냐 약간 이런 문제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 한예린 감독이 좀 회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헌트의 제작이나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한 감독이 쥐고 있던 시나리오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그 사람은 잘 해냈고 한 사람은 잘 해내지 못했네요. 그래서 재미있는 또 동시에 개봉을 하고 그렇죠.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었을 텐데 네, 그랬을 것 우연히 같아요. 그렇게 맞아진 거고요. 그래서 비교가 되니까 오히려 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비상선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박찬욱 감독의 4가지의 영화를 가지고 찾아낼까 합니다. 그 4가지가 궁금하시면 다음번에도 저희 톡톡신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참석해주신 두 평론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의 힘입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